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을 했고요. 미국도 따라서 급등을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시장이 먼저 출발한다니까요. 우리 시장이 오르면 유럽 오르고 미국 오르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추세 회복이냐 단기 반등이냐 보면 역시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러나 오늘 뭐 굳이 오르는 시장에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 얘기 안 했는데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제 단기 반등 국면으로 보고요. 그 가운데 누가 제가 이제 주도주라고 쓰지 않은 것은 주도주는 시세가 뻗어갈 때 주도주가 있는 거잖아요. 반등 국면의 주인공은 누구냐? 일단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 낙폭과대주들을 많히 얘기하고 있고요. 글쎄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 변화들에 따라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국면들이어서요. 시장 흐름들이 편치는 않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강하게 일단은 2,700 정도 가져야 되는데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2,610,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밀릴 때도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주 초반입니다. 이번 주는 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전략들, 이슈들, 종목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이 주도 섹터가 강하게 치고 나오는 장이 오늘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빨간불은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부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탄산이 부족하다, 밀가루가 부족하다, 먹을 게 부족하다. 그런 쪽의 테마주들만 오늘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장 이야기들 들여다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회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특징주들 조금 살펴볼게요. 궁금한 게 영화관 관련 종목들 CJ, CGV를 대표해서 최근에 그쪽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만났는데 정말 새벽까지 관객이 꽉꽉 들어찬대요. 그래서 팝콘 푸다가 하루 다 간다고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 다시 많은 이들이 오고 있다라는 건데 주가도 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그동안 닫혀있던 수요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그동안 뭐 적자까지 달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지난 2년간 팬데믹 기간에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회복에 따른 기대감, 실적의 기대감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의 주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봤던 것은 소위 이제 언택트 수요 중에서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극장에 굳이 갈 필요 있어? 이런 수요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극장이 다시 열렸을 때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소위 예전처럼 다 저 아래로 내려가고 극장 수요가 다시 극단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복은 가능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성장 모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야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회복에 주력하면서 일정 부분의 주가 반등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어떤 뭐 꼭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은 영화, 그동안 잠겨있던 영화들이 다시 수면 위로 뛰어 올라오면서 일정 부분의 수익 회복이 아마 YOY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 반등은 이어지나 이것은 회복 국면이지 다시 성장하는 국면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복과 성장의 단어 차이가 종목에 대한 기대 차이를 확 달리 가게 하네요. 일단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과거 같은 영광 정도는 아니고 떨어진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회복 정도로만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NC소프트도 지난 목요일에 얘기를 주셨어요. 목요일에 내일 실적 나올 건데 컨센 조금 웃돌 것이고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는 그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기대 수익은 낮추자. 뭐 이런 맥락이었죠. 그 다음날 10% 올랐어요. 딱 위원님 얘기 생각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건 뭐 실적이 예상보다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분기보다 1분기가 좋아질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금요일 날 이제 올랐던 것은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리니지 W가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했다. 그래서 리니지가 욕도 굉장히 많이 먹고 아직도 논란의 게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리니지 W의 실적을 이렇게 1분기에 봤더니 분명히 기여를 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NC소프트가 다른 것은 다른 게임사들과 달리 소위 펀더멘털 없이 센티먼트로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적의 베이스가 분명히 있고 다른 기업과의 차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무너진다고 해서 NC소프트도 같이 무너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4분기 대비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일정 부분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조는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그럼 추세적으로 바뀔 거냐? 그 가능성은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죠. 추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 여전히 MMORPG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리니지 W가 이렇게 확장됐다라는 것은 이 기업의 리니지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얘기했던 아이언2는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신규 게임을 런칭하는 과정에서의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메타버스든 NFT든 다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엔터 사업까지 연결하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타치아라고 하는 그 신규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하나의 어떤 그 그룹을 보면 NC소프트의 기술이 별로 없다. 다 다른 데 기술을 가져와서 NC소프트가 하나로 엮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추가적인 반등은 이어질 수 있어도 그 반등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늘릴 때가 아니라 반등이 막힐 때 비중을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단기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정도를 강조드린 것입니다. 네, 단기 반등의 모멘텀 목요일에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오늘까지 일단 그 맥락으로 계속 뷰를 유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러지 약 드셔야겠어요. 칭찬 알러지. 참 칭찬을 뭔가 저희가 수익 AS 리뷰 이런 걸 건네도 김희연님은 도무지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해주십니다. 할 건 하고 가야죠. 그래도 저희가. 다음 종목 할게요. 잔금 해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NC소프트와 같은 맥락으로 단기 반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공모가 하회에 있는 기회. 공모가가 39,000원이었죠. 그걸 금요일에 하회했고 일단 오늘장은 39,300원 정도입니다. 어찌 보시는지 무슨 내용일까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시킨 종목이라서.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절반 이상 내려온 그런 종목이죠. 먼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보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그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이 기업에 가졌던 기대는 처음에 4대 금융지주의 어떤 이 시총합과 거의 비견될 만한 강력한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그래서 지금 매출 50% 늘고 영업이익 60% 는 것이 과연 만족할 만한 실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장해서는 안 된다.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전반적인 대출 성장률이 과연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출 성장률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출 성장도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좀 더 강력한 퍼포먼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보다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NIM이 개선되긴 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정들도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KB금융보다 이제 시총이 낮아지는 그런 상장 대비해서 보면 좀 굴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내용의 대출 면면을 조금씩 들여가 볼게요. 그동안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만큼 카카오뱅크는 여러 실망감 그리고
규제에 관련한 이슈 등도 부각이 됐었던 바가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대출권 같은 거에서 조금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지 어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의 저원가성 대출, 저원가성 잔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자를 많이 안 줘도 되는 그런 예금들이 많아서 네. 별로 나갈 만한 비용이 없다. 그다음에 이 회사의 상대적인 안정 지표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 잠시 금융시장에 혼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금리 대출은 한번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중금리 대출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올해까지 기준이 채워야 되는 것이 20% 이상, 그다음에 내년까지 가면 30%까지 그 기준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조금 높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행의 출발의 핵심 포인트가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초반에 워낙 그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대출이 집중되다 보니 규제를 받은 거고요. 그 규제로 인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지금 계속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토스는 뭐 40%까지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K뱅크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근데 지금 경기 꺾인다고 하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이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용대출을 늘렸을 때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은 누가 더 높을까? 신용등급이 높고 그다음에 자산이 충분한 사람이 높을까? 아니면 중금리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이 높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뭐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터지진 않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남은 한 가지 변수를 생각해 봤을 때 20대 혹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경기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부실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19%까지 높아지고 있는 저중금리 대출의 증가가 구조적으로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네.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환기는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자본 비율도 높고 여러 가지 안정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더 걱정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럼 다음 포인트는 이걸로 좀 타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거래소.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올해 가상자산 사업에 나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는데 이건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 얘기일까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보다 전이죠.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떠오르고 네. 있는 양상인데요. 이 회사의 지금 수수료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증권사와 제휴해서 증권 계좌를 늘려가는 것, 그다음에 지금 연계 대출을 하는 것, 그다음에 카드사와 제휴한 카드 이런 수수료들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업권법 자체가 생기는 거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업비트와 K뱅크가 연계해서 시장의 80~90%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면 나머지 회사와 하면 업비트와 카카오와의 관계를 두나무와 이제 카카오와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이해 충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비중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나머지 회사랑 연계하는 건 크게 영향력이 있을까? 그다음에 금감원이 지금 무엇보다도 이 가상자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업권법 통과 이후에 만약에 수수료까지 낮추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과연 가상자산 거래소와 뭔가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만큼의 수수료 증가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랑도 한번 연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 카카오그룹이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 쪽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NFT,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것을 금융과 연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콘텐츠 결제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서비스와 이 콘텐츠를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방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쪽이 주목해야 되는 산업이긴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변 상황 자체가 이것만으로 뭔가 기대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NIM이 증가한 부분, 대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된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고점 대비 60%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중에서 여전히 제일 비싼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이 과연 정말로 매력적이냐 이렇게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NC소프트와 달리 NC소프트는 뭔가 반전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다면 이 종목도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다만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NC소프트는 조금 더 이제 상승의 룸이 남아있다라고 본 반면 이 종목은 우리가 믿고 가기보다는 지금부터 조금 비중 축소를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냐. 물론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그 시점과 가격은 각자의 뭐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많이 내렸다고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좀 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여러 가지 재료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의 성장 속도와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어거지상 저희 목표가 엿주진 않을게요. 패스해도 될까요? 네. 네, 일단 보수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둘러볼 포인트들에 대해서 점검하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한 5거래일째 올라오고 있는 DB하이텍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포인트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너무 좋았고요. 매출액도 분기 사상 최대,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 요소 등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익 피크 시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지만 Q와 P가 동시에 증가하는 산업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P가 늘어서 그걸 뭐 커버해서 뭐 좋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뭐 Q는 견조하게 성장 속도가 둔화돼 좀 유지되고 있다 뭐 이 정도인데 네. 지금 거의 유일하게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반도체 위의 두 형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좀 주가가 주춤이고 있는데 반해서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거 견조하게 같이 조정받다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네. 자, 1분기 실적에서도 어쨌든 Q가 월 단위 15만 장으로 올해 기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 13만 9천 장인가? 뭐 그 정도였는데, 이것도 이제 15만 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여전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주력을 갖고 있는 아날로그 반도체라든지 DDI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나타나면서 이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의 그 전망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022년부터 굉장히 높은 레벨업 실적이 옆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피크가 적어도 올해까지는 유지되고 내년 정도에 되면 8인치와 관련된 증설이 뭐 나타나고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구조 조정이 나타나면서 아마 그때부터는 좀 물량이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 특히 TSMC가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데 비해서 DB하이텍은 아직까지는 뭐 공격적인 증설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설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게 증설했다가 가격이 떨어지거나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DB하이텍은 과거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충분한 현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네. 이 회사의 뭐 재무 구조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또 그렇게 우량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고부가 가치 쪽으로 계속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현재 공장을 풀캐파로 돌리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저는 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이게 그 흐름을 봤을 때 아마 뭐 증권사 예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적어도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이익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다음에 Q의 증가도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현재 Q와 P가 증가하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봤던 뭐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더 지금 좋은 시황
좋은 상황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도 이 종목에 상당수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설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김 의원님께서는 일단 공격적인 증설을 했을 경우 이 업황이 꺾일 때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네요. 그렇다면 증설 모멘텀을 대신해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의 효율성을 좀 올려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게 팹이 두 개가 있는데요. 부천에 있는 팹. 그다음에 음성인가요? 아마 그 충청도 쪽에 팹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팹이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을 더 늘려나가는 것은 시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 중에서 소위 돈 되는 사업만 골라서 하는 것.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를 돈 되는 사업으로 옮겨 타는 것. 이것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뭐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시설에 노후화된 시설을 뭐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고부가 상품으로 빠르게 이제 재편하는 그래서 뭐 DDI라든지 PMIC 같은 것들 중에서도 좀 더 돈 될 수 있는 상품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증설 모멘텀보다는 이익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이 회사에는 저는 좀 더 좋은 모멘텀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P와 Q가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이 DB 하이텍 적정 밸류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이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높아져 있다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올해 추정 실적 대비해서 지금 PR이 5배 정도 수준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와 Q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5배?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가의 레벨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에 위치했는지가 중요한데 이 회사는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도 굉장히 낮은 밸류에서 거래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뭐 전체 레벨 다운한다면 뭐 이 종목도 버틸 수 없겠지만 네. 만약에 시장이 2,000에 2,600선 혹은 뭐 더 악화된다고 해도 뭐 최저선이 뭐 2,500선 정도가 만약에 바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이 회사의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 역사적 밴드 안에서의 최저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니고 이 정도의 실적이 2분기에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QOQ로 실적이 크게 빠지지 않고 이익이 이어지는 양상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싸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고점 부근 한 8만 원 이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증권사들이 바라고 있는 뭐 10만 원 이상의 가격은 그 다음에 이제 풀어갈 숙제고요. 일단 전고점 부근인 8만 원 이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동을 겪을 때도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일단 7만 1,000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DB 하이텍 일단 8만 원 지나가는 가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포인트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김종효 잔금해제 검색하시면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김종효 위원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